미국의 앱스타인 사건, 이건 웬만하면 지식한방에서 안 다루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끔찍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사건인데다가 그 규모도 너무 크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나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앱스타인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고 그리고 워싱턴 정가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앱스타인 사건을 터뜨렸던 게 누구냐? 일론 머스크였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웠을 때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나와 있다. 그것이 이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진짜 이유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앱스타인 파일에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 성착취에 연관돼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하면 하야를 할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때만 해도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갈라서면서 워낙 감정적으로 대립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오류만 있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몇 조 원 단위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한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메이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진짜 정치적 거물한테 아예 실명으로 어떤 나쁜 보도를 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어떤 정도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앱스타인한테 아주 나쁜 이 성적으로 굉장히 외설스러운 그런 그림을 그려 보냈다는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은 나는 평생 편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미국의 SNS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트럼프는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그림들을 적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렸다는 그림들인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 중에 하나는 무려 3,200만 원의 소도비 경매에서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림 중에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린 이 그림은 무려 1,800만 원의 소도비 경매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원래부터 그림 그린 거 좋아하고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 소도비 경매에 나오는 거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앱스타인 사건이 뭐기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앱스타인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거의 발작적인 증상을 일으키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서 이게 입에 담기에도 정말 싫을 정도로 너무나 나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앱스타인 범죄를 일찌감치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 2005년인데 14세 소녀가 성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겨우 13개월형밖에 앱스타인이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밤에만 형무소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봐준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는 오히려 피해자한테 비밀 유지 서약서를 강요하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게 미국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이런 미성년자 성착취를 굉장히 나쁜 범죄로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 땅에서 고작 13개월밖에 형을 살지 않았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앱스타인의 화려한 인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인맥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부부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영국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그리고 빌 게이츠하고도 친할 정도로 아주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화려하고 강력한 인맥 때문에 앱스타인이 이렇게 제대로 형을 살지 않고 풀려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앱스타인의 이 막강한 인맥은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드러나는데 1992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이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과 앱스타인이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 대통령 공식 기록에 이렇게 버젓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이 아동 성착취 사건은 묻힐 뻔했어요. 그래서 앱스타인은 정말 그 뒤로도 자신감이 넘쳐났겠죠? 자기를 아무리 붙잡아도 자기는 풀려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나쁜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앱스타인이 성착취한 그런 아동만 적어도 100여 명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앱스타인이 이런 아동들하고 미국의 거물들을 연결하는 진짜 나쁜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미국의 거물들 정치적으로 재계에도 정말 세고 셌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식 언론에는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용감한 기자가 나타났죠. 2018년 마이애미 헤럴드에 줄리 브라운이 목숨을 건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시리즈로 보도를 했는데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느냐. 80명이 넘는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 대부분이 인터뷰를 거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앱스타인이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아니면 그 부모를 돈으로 구워 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줄리 브라운 기자와 인터뷰하는 걸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명이 드디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인터뷰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이애미 헤럴드의 특종이 나온 겁니다. 앱스타인이 알고 봤더니 진짜 엄청난 정치, 경제적 거물들과 미성년자, 소녀들을 연결하는 진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성착취를 일삼았던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드디어 밝혀냈고 그게 언론사에서 시리즈로 나온 겁니다. 근데 마이애미 헤럴드가 어느 정도로 작은 언론사냐? 뉴스룸 전체 인력이 110명밖에 안 되는 지역 언론입니다. 이름 자체가 마이애미 헤럴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퓰리처상은 무려 24회나 수상한 저력이 있는 정말 탐사보도의 명가입니다. 근데 이 줄리 브라운이 보도를 시도하니까 앱스타인 측에서 지속적인 협박과 함께 민사소송,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계속해서 남발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실제로 소송도 걸고 그래서 언론사 내부에서도 소송벽이 너무 천문학적이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우리 마이애미 헤럴드 문 닫는 거 아니냐 이렇게 회의를 했을 정도로 앱스타인의 압박이 진짜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시리즈로 나오면서 미국의 앱스타인 사건이 처음으로 제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검찰은 엄청나게 늦게 움직였습니다. 이 보도가 2018년에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데 검찰은 손 놓고 있다가 2019년에야 앱스타인을 체포했는데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검찰과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지니까 그렇게 한참 뒤에야 뉴욕 남부지방검사가 앱스타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에 체포된 사람이 8월 10일에 구치소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근데 수상한 점이 정말 많아요. 왜냐? 자살 감시 대상이었는데 7월 29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자살 감시 대상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언제 자살할지 모르니까 상시로 감시해라. 이렇게 구치소에서 감시 대상이었는데 7월 29일 날 그 감시 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제되니까 이 사람이 구치소에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앱스타인이 자살할 때 경비원들이 3시간 동안 감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의 핑계는 뭐냐? 졸았다고 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감시 카메라가 때마침 2대가 고장 났는데 그 2대가 모두 다 앱스타인을 감시하는 카메라였으니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이 진짜 극에 달했었던 사건이 바로 앱스타인 체포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이애미 헤럴드의 줄리 브라운 기자 정말 끈질깁니다. 마이애미 헤럴드가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면서 결국 2019년에 항소법원에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아주 찔끔찔끔 조금씩 공개했거든요. 2019년에 2000페이지 공개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는 한 페이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 말기에 2024년 1월 이때 4500페이지가 공개됐는데 이게 얼마나 앱스타인 파일의 극히 일부냐?
앱스타인 파일은 적어도 수백 기가바이트급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테라급이라고 얘기가 나오고도 있거든요. 8만 페이지가 넘는 파일이 있다. 그리고 10,000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이게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명 인사들, 거물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사법당국이 이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데 전부 다 거물들하고 연계돼서 이 파일이 공개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미국인들이 아주 분노한 사건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같은 미국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공약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케네디 암살 관련 파일과 앱스타인 파일을 100% 공개하겠다. 이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몰이를 했고요. 많은 표를 이거 덕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가 세력은요. 미국의 관료 조직이 사실 미국 정부를 장악했고 아무리 선출로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아도 이놈의 딥스테이트 엘리트 관료들과 월가의 거물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이런 억만장자들이 미국을 지배하면서 사법 질서나 아니면 미국의 온갖 정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마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가 바로 앱스타인 파일의 공개를 맡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니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 팸 본디의 장관이 이번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2월 달에 취임과 동시에 뭐라고 말했냐?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에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앱스타인 파일의 명단을 공개할 것처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말을 싹 바꿨습니다. 180도로 바꾸면서 앱스타인 파일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확실하다. 아니 자기 책상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2월 달에 거짓말했던지 7월 달에 거짓말했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팸 본디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더 이상의 추가 공개는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이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절대 공개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 피해자 보호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사유로 대다수 자료는 비공개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마가 진영에서 공약 파기다. 분노할 만하죠. 일단 본디한테 분노했습니다. 본디를 향한 이런 분노가 결국 트럼프한테 옮겨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 트럼프한테도 이게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가 된 겁니다. 왜냐? 마가는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마가에서 이제 트럼프를 못 믿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본디한테 물어봤겠죠. 본디 당신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에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꿨습니까? 라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니까 본디 장관의 답변은 이 고객 리스트 즉 범행에 가담한 권력자와 부유층 인사들의 명단은 내 책상 위에 있고 검토 중이었다라는 뜻이었다. 이 말은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과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 파일도 검토 중이란 의미다라고 말했는데 이 복잡한 말의 뜻이 뭐냐? 미국에 정말 이해 안 가는 점이 있는데 케네디 암살 사건과 관련된 주요 파일들이 아직 공개 안 됐어요.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미국의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앱스타인 사건도 그 검토 중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앱스타인 사건과 연결된 그런 권력자와 부유층 즉 미성년자 성착취에 가담한 그런 진짜 더러운 권력자와 부유층의 명단은 영원히 검토 중으로 넘어갔다. 이러니 이제 앱스타인 사건이 공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한 말과 글들이 자꾸 나옵니다. 2025년 7월 15일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지지자들이 왜 그런 지루한 일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즉 앱스타인 사건을 지루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미성년자 100여 명 이상을 성착취했고 그 성착취한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의 부자들, 권력자들이라면 아니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인데 이걸 지루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7월 10일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장황한 문장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앱스타인을 6번이나 언급한 겁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릴 때는 굉장히 짧고 단문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글을 올리는데 이번에는 주저리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정말 장황하게 드러났거든요.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앱스타인 사건으로 모두가 나를 음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지지층들이 왜 나에 대해서 그냥 믿고 따라야지 왜 나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냐? 분노와 실망을 지지층에 대해서 표현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만큼 앱스타인 사건이 트럼프한테도 뭔가 치명적이고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트루스 소셜 글로 암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의 지지자 중에 하나였던 터커 칼슨마저 반발하고 있는데요. 터커 칼슨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이 보수 쪽의 논객입니다. 원래 폭스뉴스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느냐? 앱스타인은 모사드와 연계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앱스타인이 활동을 한 거 그리고 이런 성착취를 미국의 거물들한테 연결시킨 거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모사드하고 어떤 작전하고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앱스타인의 범죄가 너무나도 치밀하고 그리고 이 앱스타인의 범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일개 개인으로는 할 수 없다. 정보기관이 나섰어야 되는데 그게 모사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보수진영 인사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앱스타인은 정보기관,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의 에셋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첩보 영화에 보면 에셋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첩보 인적 자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보원 스파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 스파이한테 조력하고 스파이한테 명령을 듣는 그런 이런 주종 관계에 있는 하수인 정도로 앱스타인을 본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한술 더 떠서 미국에서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입니다. 이걸 팩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음모론이 퍼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놓였느냐 그걸 파악하시라고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마가 세력에서 퍼지는 음모론을 보면요. 원래 마가 세력은 절반 정도는 이란하고의 어떤 공격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트럼프를 비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폭격해버리니까 이제 마가 세력에서 어떤 음모론이 퍼지느냐. 이란 폭격은 앱스타인 사건에서 트럼프가 국민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일종의 시선 분산 작전이다. 이런 음모론들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점은 뭐냐?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와 그리고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여러분 루퍼트 머독 하면 미국에서 언론재벌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정보력은 미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루퍼트 머독이 갖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앱스타인 성착취 사건과 연관됐을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앱스타인한테 보냈다. 이건 진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뜻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루퍼트 머독까지 이 소송을 걸었으니까 결국 미국에서 어떤 생각이 퍼지고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루퍼트 머독 정도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덤벼들 정도라면 엄청나게 많은 추가 증거들이 뒤에 있을 것이다. 루퍼트 머독이 믿는 수많은 추가 증거와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런 전쟁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불만이 자꾸만 퍼지니 7월 1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한 발 물러선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 앱스타인 관련 대배심 증언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배심 증언에는요. 명단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공개해봤자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말장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가의 우려는 뭐냐? 트럼프의 시선 분산 작전. 이게 이란을 공격한 게 과연 시선 분산 작전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지만 앱스타인 파일의 파장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할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건 진짜 분명하거든요. 특히 앱스타인 사건만으로 마가의 25% 이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해서 대체할 만한 정치 세력을 찾거나 아니면 내년 연말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공화당에 과연
이 마가 진영의 이탈한 표 25%가 표를 찍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제3당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마침 마가 진영에서 한 25% 이상이 이탈한다. 그걸 흡수한다면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제3당 자체가 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제3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월가의 우려는 뭐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더 큰 관세 폭탄이나 아니면 더 큰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또 다른 군사 작전을 벌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못 참고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한 뭔가 더 큰 폭탄을 터뜨릴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법제도를 의심해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생겼다. 이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놀라운 건 미국의 언론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마이애미 헤럴드의 바로 줄리 브라운 같은 그런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런 점을 담는다면 언제나 권력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지식 한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